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드라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분다라는 주제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이틀 전에도 좀 이야기했었죠. 거의 제목이 비슷하죠. 이틀 전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었는데, 오늘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분다. 훈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냐? 오늘은 아마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함께 상승한 모양새가 있거든요. 우선 자세한 증권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60, 너셀이 0.57, S&P 500이 0.40, 다우가 0.62. 이게 이제 나스닥이 0.60이니까 상승해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셀인 거죠. 너셀이 0.57이니까 너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다시피 나스닥의 그 상승 종목 개수가 1998개로 거의 2000개죠. 하락 종목 개수는 1112개. 그래서 상승장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상승 종목 개수가 좀 많아지죠. 한국도 어제 긍정적인 시장의 모양새가 있었죠. 코스피가 2.88%,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은 2.62%, 거의 뭐 3% 가까이 급등을 했네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코스닥은 128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 종목 개수는 285개. 코스피가 661개가 상승했고, 하락 종목 수는 117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2100개 종목이 상승했다는 거죠. 상승장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이 좀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 있느냐? 어제 제가 헤드라인으로 잡은 게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약간 미국발 관점으로 본 거죠. 마이크론 아무래도 미국 회사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오늘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의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무역이란 영역은 중국과 미국이 주도를 하는 거죠. 미국만 잘 나가서 될 영역은 아니고. 네, 다우도 올라갔죠. 어제 좀 빠졌다가 마이너스 0.92로 좀 확대해 드릴까요? 다우가 이렇게 음봉이었죠. 그러다 그 다음날 오늘 그 새벽에 상승 잉태형 캔들로 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상승 확인형 캔들로 올라가고 있고, S&P 500도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올림 캔들 나왔네요. 올림 역십자 화이트 캔들, 그리고 상승 확인형 캔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너셀도 빠졌다가 이제 역십자 상승 잉태형 캔들 나오고서 상승 확인형 캔들. 특히 유럽이 강하게 올라갔죠. 유럽 증시 이렇게 볼까요? 어우, 야, 유럽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아무래도 유럽 증시가 올라간 것은 중국발이겠죠. 유럽하고 중국은 교역을 많이 합니다. 특히 유럽의 그 명품 사치품을 많이 사주는 나라가 어디냐면 소비의 나라가 중국인 거죠. 그래서 유럽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스톡스가 1.25, 이탈리아 MAB 지수가 1.68. 특히 명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 생산한 나라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2.33%겠죠. 이거 LVMH가 저거잖아요. 루이비통이잖아요. 럭셔리 자이언트 LVMH 커링 넬리. 그러니까 사치품 쪽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사치 소비재 쪽. 그 다음에 영국의 FTS 0.20, 독일의 닥스지수가 1.69. 네, 이렇게 상승해졌고, 그 다음에 금은 오늘 살짝 조정받긴 맞았네. 근데 금도 올라갔을걸? 네, 여튼간에. 그래서 네, 이거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유럽은 네,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유럽의 제품 많이 사줘요. 근데 뭐 중국이 원래 그 전 세계 소비 국가예요. 뭐 자원도 그렇고 네, 다 모든 것을 소비해 줍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일본의 톡피스도 올라갔죠. 네, 일본 지수도 올라갔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상승해졌고. 야, 독일은 너무 좋은가 봐. 독일은 계속 올라가죠. 나라 경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타이완, 대만 쪽도 계속 올라가고. 와우, 중국 본토. 야, 막 치고 올라간다. 홍콩의 항생지수도 막 날라간다. 야. 하여튼간 예. 야, 근데 이거 한국의 야간 선물지수는 왜 빠졌냐? 한국은 어제 좀 크게 올라가서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네, 그쵸. 아, 코스피가 상승 올린 캔을 나왔죠. 근데 여기가 단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좀 약간 조정받. 어제 그 2.9% 올라갔으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도 2.62% 올라갔네. 거의 마르보즈 캔들 나왔는데, 클로징 마르보즈 캔들. 이게 단기 고점 자리긴 하다. 근데 뭐 단기 고점 자리는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여하튼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좋아요. 지금은 긍정적이죠. 왜? 현재로서는 폭락장만 안 나오면 한국은 네, 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범위라고 얘기하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 요 공간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좀 더 상승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중국 발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동안은 이제 12월 전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 써놨잖아. FOMC의 12월 19일로 보고 있는 거, 일본의 금리 인상을 12월 19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글로벌 증시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여기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고, 있죠? 이 포지션.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 폭락하기 전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박스권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지금 뽑아 먹을 거 있으면 제대로 뽑아 먹어라. 폭락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간에 뭐 현재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전망대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락하기 전까지는 뽑아 먹을 거 있으면 충분하게 뽑아 드세요. 12월 말일까지는. 여하튼간에 그나마 뭐 폭락장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뭐 한국 증시는 반등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 일봉, 코스닥 일봉. 근데 뭐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가 월봉이잖아. 이게 주봉이거든.
예, 그쵸. 이거 보시다시피 냉정하게 보면 월봉에서 이거잖아, 그쵸. 예, 이 수준이니까, 그치. 주봉에서도 이 수준이니까 예,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한국 수준의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아시잖아요. 예, 창피스러운 수준인지 아시니까. 그래도 예, 당분간은 12월까지는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전망을 내놓은 거고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보긴 봐야 되겠죠. 예, 그래도 뭐 당분간은 시장은 네,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 중국하고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미국은 다시금 뭐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미국하고 중국이 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글로벌 증시는 훈풍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좀 더 약간 예, 가독성 있게 증시를 좀 표시를 해볼까요? 이게 그게 있었네. 나스닥에 올라가다가 석비령 캔들 나왔는데 저항대 걸리다 보니까는 석비령 캔들 나오면서 약간은 예, 망치형 캔들 나왔네. 예. 그러면 좀 약간 단기 고점의 모양새가 있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좀 빠졌다가 예, 반등.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그 석비령 망치형 캔들이 좀 있긴 있네요. 그래도 뭐 다행히 밑꼬리는 좀 잡아주긴 했는데 니케이 지수는 유성형 캔들. 근데 그 요새 어떤 모양새가 있냐면 시장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뭐가 시장의 핵심이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놓은 건데 네, 좀 맥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0.5%포인트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은 더 빨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유럽은 더 빨리 인하했어. 근데 유럽이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거잖아요. 아시아 쪽은 금리 인하를 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요. 한국도 아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고 일본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비컷으로 해가지고 0.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강력하게 인하했잖아. 그렇게 되면 돈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겠지. 다른 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이자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라로 가지 않을까요? 중국으로 이동하고 돈이.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돈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한국으로 유입되고 이런 모양새가 있을 수 있긴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고 아시아 시장은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좀 더 강력하게 더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은 뭐까지 해야 되냐면은 금리 인하까지 해야 돼요. 중국도.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아직은 금리 인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준율 인하 그런 거나 좀 낮췄고 그다음에 뭐 영내포 인하 영내포율 인하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돈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좀 말씀드렸는데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고 중국에서 금리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상 인위적으로 부양 정책을 펼치는 거죠. 시장에다가 화폐 공급 법칙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 침체는 당연히 그것이 언제 터질 것 같냐, 12월 달?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시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약간씩 발생되는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부진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의 원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은 소비국이에요. 모든 원자재 소비국. 소비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최근에 안 좋아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의 원유를 많이 소비해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갑작스럽게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급락이 발생했어요? 네, 브렌트유.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여기 내린 캔들 나왔죠, 롱바디. 이때가 그 마이너스 2.83%까지 빠졌고, 또 오늘 새벽에 원유가 마이너스 3.66%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저가로는 70.77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왜 중국이 원유 소비가 줄어들었을까? 그거야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 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신호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부동산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미국 경제지표 같이 보았잖아요. 미국의 부동산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상승률이에요. 상승은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국은. 한국은 꺾였고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한국은 역성장을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최근에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예상했다가 4%대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경제가 예전보다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부동산. 제가 부동산을 개인이 떠들어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예전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나올 때 대부분 어떤 게 원인이었어요? 다 모기지 금리, 모기지발, 부동산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영역이 시그널의 영역이 있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하여튼 중국도 부동산의 그 가격이 안 좋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 좋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그건 다 아실 거고, 요 정도만 이야기해드리면 알 거고. 근데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목요일에 국영 언론을 통해 공개한 고위급 회의 자료에서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죠?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펴는 이유가 부동산 침체를 막을 계획으로.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순하게 집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야. 부동산 자체는 사람이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될, 살아가야 될 기본 디딤돌이에요. 근데 거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하여튼간 글로벌 경기는 무너지고 있어요. 다만 그 무너지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펴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행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증시도 냉정하게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그냥 이거예요. 중국을 보여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볼까요? 예, 이거 여기 주봉인데 주봉에서 이렇게 떼잖아요. 이렇게 빠진 거잖아. 하방이잖아. 그치? 이러다가 반등인 거잖아. 월봉에서도 이렇게 해서 빠졌다 반등. 이거 일봉인데 이거 일봉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빠졌다가 그냥 쌍바닥 반등. 결국은 박스권에서 반등해 준 거잖아요. 경기 부양 정책으로. 물론 여기가 그래도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런 모양새는 있죠. 약간 이래서 이렇게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반등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대 자리잖아. 그럼 맞고서 다시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렇게 돌린 자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그나마 뭐 경기 부양 정책을 폈으니까는 당분간은 박스권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일시적인 거예요. 다만 그 일시적인 그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리고 홍콩 H지수도 볼까요? 홍콩의 H지수. 그래도 홍콩 증시를 보니까 긍정적 면은 있네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홍콩이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돌렸죠. 야, 홍콩 H지수는 좀 괜찮긴 하다. 그래도 돌렸다, 야. 야, 이렇게 돌렸으면은 그래도 나은 모양새가 있는데요? 돌려줬네.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시켰죠. 야, 그러면은 뭐 중국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뭐 그 거래량도 동반됐죠. 네, 거래량도 동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홍콩이 살아납니다. 홍콩이 살아난다는 것은 세계 증시가 살아난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물론 앞으로도 좀 더 모니터링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우선은 현재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국 경제는 냉정하게 봤을 때 경기 부양 정책으로 해서 살아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볼까요? 다른 것도? 네, 오늘 그 미국에서 상승한 섹터, 세미컨덕터. 요새 그 반도체 쪽이 반등을 많이 해주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셨지만 반등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그쵸, 이게 반등 자리죠. 이게 나스닥인데. 그치.
빠졌다가 반등해 준 거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까요? 네, 이것도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버텨서 그런 거지. 예, 걸리는 자리잖아. 그래서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지금은 박스권의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반등만 해줬다 하더라도 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죠. 뭐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드려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시장의 그 펀더멘털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네, 미국의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마이크론이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은 네,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목요일에 국영 언론을 통해 공개한 고위급 회의 자료에서 중국이 부동산 침체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주식은 이 소식 이후 상승세를 확대하여 목요일에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홍콩의 중국 부동산 주식 지수는 약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요번에 그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모든 게 부동산으로 귀결되긴 합니다. 경제가. 부동산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한때 중국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한 지 며칠 후 중국 인민은행은 화요일에 1년에 계획된 금리 인하와 부동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주식은 상승했지만 분석가들은 경제가 여전히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요일 회의에서 주택 공급 증가를 제한하고 그쵸? 지금은 주택 공급을 제한을 해야 돼요.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주택 공급 증가를 제한하고 허용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기존 모기지 이율을 낮추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화요일에 다가올 인하로 모기지 상환 금액이 연간 1,500억 위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경기 부양 정책인 거죠. 이거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5% 미만의 성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5% 미만의 성장을 용인할 수 있다. 중국은 그래도 5%를 유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5% 미만의 성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4.7%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후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통 5%거든요. 아시죠? 그러다가 지금 4.7%, 그 이후에는 4.5%.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둔화된 건 맞아요. 예전보다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네, 다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부동산 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동산이 안 좋아진다고요. 뭐 근데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 부동산.
부동산을 단지 한국에서는 투기성 관점으로 보는데 예, 경제의 바로미터가 부동산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말에 생산량 증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고에 따라 3%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유가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급락을 하잖아. 경제가 안 좋다니까. 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봐봐. 브렌트가 툭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서부 텍사스 원유가 아니에요. 브렌트예요. 브렌트유. 브렌트유가 지금 70.91달러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서부 텍사스 원유는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볼까? 지금 브렌트유가 봐보세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67달러예요. 아시겠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 서부 텍사스 원유는 67달러라고. 보이시죠? 네. 6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60달러 그러니까 7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경제 안 좋다고요. 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로 추진했냐면 생산량 증가 전망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두 번째로 큰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원유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네. 미국 원유 가격 3% 가까이 하락. 사우디가 생산량 증가에 전념한다는 보고에 따라 68달러 이하로 거래된다고. 사우디는 원유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더라도 12월에 생산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원유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말에 생산량 증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고에 따라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생산량 증가 전망을 왜 하느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두 번째로 큰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베이징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후에 주초에 유가가 살짝 반등했다. 네, 그런 이야기하는데 하여튼간 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졌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그나마 경제가 버티는 이유는 경기 부양 정책하고 인위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는 거죠. 결국은 이 버티다 수요가 발생되지 지금은 인위적으로 계속 시장에 돈을 빌리라고 돈을 풀고 있잖아요. 물론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돈을 못 빌리는 기업이라든지 아무리 기업들이 제품을 돈을 빌려가지고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그 생산한 물품을 소비를 해줄 능력이 안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지 않겠어요? 재고가 쌓이면 뭐 하겠어요? 그거 뭐 상각 처리하겠지. 그래서 계속 이거 이야기 드린 거예요. 계단식 하락이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버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데이비드 테퍼의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의 투자 전략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은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요새 그 중국 쪽에 좀 투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석가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0.5%의 B컷 과감하게 인하하다 보니까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신흥시장으로 가겠죠. 그렇지. 이쪽으로 가겠지.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은 뭘 했어요? 경기 부양을 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돈이 일로 간 상태에서 경기 부양까지 했으니까는 중국의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산 가격이 올란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주식도 자산이잖아. 투자 자산. 부동산도 투자 자산이잖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예.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그 최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0.5%포인트. 그쵸? 기준금리 인하했으면 채권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약간 어렵고 좀 그렇죠. 예, 그래도 들으셔야죠. 네, 요게 신용물 채권금리다. 2년물.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채권금리가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오히려 지금 저항대를 뚫으면서 올라갑니다. 그쵸? 물론 이제 저항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윗골을 주면서 버티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오히려 채권금리가 상승해요. 채권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주식시장 가겠지. 근데 주식시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 어디로도 가요? 일로도 가자. 금, 골드. 골드는 누가 사줘요? 중국이 사주잖아. 중국이 매수하잖아. 사치품, 금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이 다 매수하잖아. 중국이 왜 매수해요? 위안화가 강세니까 중국이 매수하는 거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 가격.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 끊임없이 올라가죠. 금 가격. 근데 채권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주시장으로 가겠지. 거기다가 지금 유럽의 그 유로화는 어떻게 됐어요? 유로화도 강세야. 그 유로화가 강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겠죠. 그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 돈이 투자 자산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봐보세요. 달러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네, 달러가 다시금 네, 하락 인티형 캔들 나왔습니다. 빠졌죠. 올라가지 않아.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빠졌죠. 이런 돈의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면 야 근데 이거 해석하시는 분들이 엉터리로 해석하더라고요. 예. 근데 엉터리로 해석하시게 되면은 본인만 손해야. 왜냐면은 주식은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냥 입 갖다가 새치역 갖다가 떠들어대는 게 핵심이 아니야. 말로만 쫄래쫄래 떠들어대는 게 핵심이 아니야. 내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왜 헛소리를 떠들어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 시간 낭비하는 소리. 채권금리가 올라갔잖아. 채권금리가 왜 올라갔어요? 올라간 원인가 뭐예요? 논리가 안 맞잖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어떻게 채권금리가 올라가요? 정확하게 아셔야죠. 엉터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어제 좀 이야기했던 것이 요새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이야기하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경제 바로 밑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만 경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모기지금리가 8%대에서 6%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금 싸게 재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게 방송 주제가 이거잖아. 모기지 재융자 붐이 확산되고 주간 수요가 20% 급증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뭔가 금융시장에 변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기지 재융자 붐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좀 이야기가 복잡하시긴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복잡하진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8%대 그 모기지 금리가 지금 6%대로 떨어졌어.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채권금리도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지금은 채권금리가 올라가잖아. 반대로 싸게 재융자를 받았는데도 올라가잖아. 왜? 이 금리는 뭐예요? 은행금리잖아. 은행에서는 돈을 끌어다 풀어줘야 되잖아. 융자를 해줘야 되잖아. 돈을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 은행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지만 여기 써있죠. 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매각을 해요.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왜?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 왜 대출을 해줘요? 모기지 재융자 붐이 확산되어 가지고 주간 수요가 20% 증가했잖아요. 대출이 더 증가했다고요. 왜 대출이 더 증가했어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가지고 화폐가 시장에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들은 재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 자금이 필요하게 됐으면은 그냥 자금이 필요하게 됐어 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금을 끌어올려면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뭘 하겠어요? 뭐 채권 발행.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채권을 매도를 해요. 채권을 매도 때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금리가 상승. 채권의 공급이 시장에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죠. 시장에 공급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요 원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다면 기준금리 인하, 연방준비 그러니까 패드죠. 패드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준금리를 0.5% 인하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자 많은 가정이 기존의 높은 금리 8%로 설정된 모기지 금리로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떨어지다니까 6%대로 재융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재융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20%. 근데 이 재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많은 자금이 은행에서 필요하겠죠. 대출은 누가 해줘요? 중앙은행은 패드지만 대출을 해주는 당사자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존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금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최근에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갔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겠죠. 그냥 아무 이야기나 떠들어대지 마시고 원리를 알고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냐?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죠.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런 반등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금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굳이 더 대출을 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지.
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구리 가격 지금 보이시죠? 예. 구리 가격 확 올라가죠? 근데 구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원자재 쪽이 지금 다 올라가진 않아요. 부분별로 상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브렌트유는 유가는 하락하잖아요. 지금 브렌트유가 71달러 얘기하는 것은 서부 텍사스 원유가 67달러는 이야기잖아. 보통 3% 정도 차이가 나니까 3%에서 5% 정도 차이 나잖아요.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원유가. 그러니까 67달러에 지금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가는 하락했어요. 근데 뭐가 올라갔어요? 쿠퍼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금 가격까지 올라간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가격도 올라갔냐면은 이거를 약간 부분별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체크해드린다면 마이크로는 뭐 어제 제가 이거 재무제표 분석해드렸고, 네 이겁니다. 요새 그 알버말이라고 해가지고 리튬 가격이잖아요.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반등해주고 있어요. 이거 원자재 쪽이잖아. 근데 리튬 쪽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2차 전지잖아요. 특히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죠. 최근에 한국의 2차 전지 업종의 그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새 이거 리튬 ETF거든요. 리튬 ETF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량 증가했네. 거래량이 여기서 동반됐는데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여기 돌파갭, 돌파갭에서 나왔네. 그치? 그러면서 올라가죠. 리튬 가격.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에 그나마 한국에서도 좀 반등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새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가 약간 반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한국 올라간 거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로 보시면 돼요. 요거 일봉이에요, 일봉.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분석하기 위해서 쓰는 작업판이고. 그래도 대차가 줄어들었네. 대차 줄어들었네. 그치? 그러면서 이거 SK하이닉스거든요. 뿅 해서 올라왔죠. 물론 이제 추세로 보면 반등이긴 한데 그래도 반등의 폭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진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어제 고가로는 4.34%까지 올라왔죠. 유한양행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요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급등했네.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지지 라인 자리에서 반등해서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제 고가로 11.63%까지 상승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뭐 여러가지 지분 관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의 기본이 그거죠. 고려아연이 아마 금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요새 금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플래그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오셈은 고가로 상한가 찍었네요. 29. 거의 30% 찍었네. 아니 30% 상한가 찍었네요. 근데 다 반등이죠. 현대차도 상승장학기 화이트 캐넬로 올라왔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모양새로 상승했습니다. 상승장학형 캔들이니까 거기다 거래량 동반됐으니까. 근데 금융 쪽이 요새 안 좋죠. 금융 쪽 빠지는 거 아시죠? 원래 이때쯤 되면 작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연말에 이제 그 배당 관련해서 올리는 거죠. 지금 뺐다가 싸게 뺐다가 세력들 밑에서 잡았다가 올려서 배당 먹고서 빼버리는 거죠. 기본 패턴. 네, 에코프로 머티가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네요.
에코 쪽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 2차 전지 쪽 그렇죠. 에코 프로비엠도 올라가죠. 에코 프로비엠이 6.04% 반등해주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도 약간 전력, 구리, 변압기 이쪽이죠. 삼성 SDI도 약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어제 뭐 대부분 한국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금융 쪽은 좀 약간 빠졌죠.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근데 작업 들어간 거예요. 제주반도체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 고가로는 17.53%. 테크윙 반도체 쪽이 반등이죠. 대부분 어제 반도체 쪽 많이 올랐어. 마이크론발로 해가지고. 알테오젠은 최근에 약간 조정 좋네요. 그러다가 지지한 다음에 다시 상승 반격형 캔들 나왔고. 네이버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반등해주고. 지금 대부분 근데 한국은 워낙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반등해주는 모양새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약간 2차전지 관련된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움이 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LG화학도 좀 올라오고 있고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엔솔은 플래그 패턴 주네요. 플래그 패턴에서 아직 무너지고 있지 않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 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옆으로 밀리죠. 플래그 주죠. 그래도 뭐 계속 전저가를 높여가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수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반등해주면서 계속 올라가긴 하네요. 네이버 받고 LG화학도 많이 빠지고 나서 다 반등. 근데 다 모양새가 똑같죠.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의 모양새 있죠. 다만 이제 뭐 펀더멘탈 같은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더 투자하시는데 뭔가 확신이 생기겠죠. 수익을 챙길 때. 지금 대부분 다 반등이에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저항대 받고서 지금 약 조정이죠. 근데 모양새가 다 똑같죠. 많이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이제 앞에 저항대 받고서 조정을 주는 모양새. 뭐 차트의 기본 패턴이니까. 카카오도 지금 약간 반등해주네요. 근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전저가 다 깼잖아요. 여기 주봉에서도 깼죠. 월봉에서도 깼죠. 그 다음에 반등. 지금은 뭐 대부분 반등 매매죠. 뭐. HMM도 빠졌다가 반등이죠. 그냥 박스권 매매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박스권 매매를 하더라도 뭐 매집이 잘 된다고 한다면 펀더멘탈 괜찮아서 그러면 올라갈 수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될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모양새가 대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반등의 모양새 박스권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은 좋지는 않죠. 근데 원전 쪽도 뭐 그냥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긴 하겠네. 기술적 반등 정도. 여기 보시게 되면 수급 자체가 최근에 외국인들 물량 들어오잖아. 여기서 개인들 약간 털리고 대부분 뭐 반등 매매입니다. 박스권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큰 손해는 안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까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봤죠. 시장의 흐름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해외 쪽은
엔비디아가 올라왔죠.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왔다가 근데 앞에 정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다 이런 모양새예요. 말콘 테크놀로지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을 거예요. 21.96%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지금 석비랑 캔들 나왔는데 그래도 뭐 석비랑 캔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올라왔으니까 반등했으니까. 그리고 알버말이 지금 10.30% 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전에 빠진 게 있으니까. 네, 제너럴 모터스가 포드 쪽이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약간 반등해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도 반등. 다 반등이죠, 대부분. 코인베이스 많이 빠졌다가 반등.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엑스모빌이 좀 약세 모양새는 있어요. 니콜라는 끊임없이 빠진다. 여기 액면 병합하고 나서도 그렇죠. 10달러로 올라갔다가 계속 니콜라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적에 펀더멘털을 체크를 하세요. 그냥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다가 완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재무제표 체크하시고요. 재무제표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오늘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 유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쪽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죠. 항공 쪽이. 아무래도 유가 하락의 수혜 섹터라고 본다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우스 웨스팅 에어라인스 이로 올라오고 여기 보시다시피 항공 쪽에 많이 올라왔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아무래도 이제 유가의 그 하락 부분을 항공 쪽하고 좀 접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유가는 좀 더 약세 모양새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유가의 뭐 수혜 섹터라고 본다면 항공을 한번 유념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다만 이제 주식을 하실 때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뭐 진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 개별 종목의 재무제표를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기본입니다. 재무제표도 안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뭐 그래 테마성으로 접근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러면은 좀 더 약간만 더 이야기할까요? 네, 뭐 서부 텍사스 원유까지 이야기했고, 네, 금 가격은 뭐 아까 계속 올라가는 거 보셨고, 근데 금을 보실 때는 위안화를 보세요. 위안화. 근데 위안화를 왜 안타깝네. 위안화 보실. 그다음에 코인 쪽은 그래 코인이 좀 강세긴 하네. 코인이 그래도 이게 어제 캔들 자체가 저기 나왔죠. 하락 장악형 캔들 나왔는데 다시금 상승 장악형 캔들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원자재 쪽은 약간 선별해서 보실 필요 있어요. 유가의 하락과 함께 저기 단기 고점 자리죠. 약간 조정 왔는데 그 리튬이라든지 뭐 금 가격 올라가는 거 선별적으로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 구리 가격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 경제 관점 보시. 근데 이게 확실하게 그건 있죠. 펀더멘탈의 그 경제는 다 빠져요. 그렇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한다면 운임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인위적으로 부양 정책을 펼칠 뿐인 거죠. 미국과 중국에서. BDI 지수도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뭐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은 다 살펴봤죠. 뭐 오늘 좀 약간 중요했던 부분은
중국의 부양정책. 근데 중국이 왜 부양정책을 펼쳤냐? 이게 핵심이겠죠.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 부동산. 한국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투기성 부동산이고 사치성 부동산이잖아.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경제 바로미터예요. 부동산의 시각을 올바르게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래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부동산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다.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관련된 거, 신흥국 쪽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다 보니까 그 돈이 신흥국 쪽으로 약간 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채권 금리가 약간 상승한 이유는 모기지 금리의 재융자 붐이 일어서 요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 가지고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해 드린 건 이유는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경제 원리.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거다 미국이라 써야 돼.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 거죠.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그래서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좋아져야지만 글로벌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발 훈풍이 있는 거죠. 유럽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사치 소비를 많이 하니까 중국에서. 다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좋아지는, 중국에서 그런 걸 하니까 글로벌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와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금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야 돼요. 뭐 금가격이 뭐 그 원인은 경기 침체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니까. 근데 중국 위안화 강세라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증가가 연말에 추진된다. 이것은 중국의 수요 부진.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 부진이라는 것은 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선제적 인하로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맥점을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개별 종목 관점에서 잘 할 수 있긴 하겠죠.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은 돈가치 TV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가지 멤버를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치 투자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